르판셀. 금동 반가 사유상은 반가, 즉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 생각을 해요. 로댕의 생각하는 남자는 르판셀. 오른팔을 왼 무릎에 고이고 쭈그리고 앉아 생각을 해요. 우리도 각자 멋지게 자세를 잡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반가워요. 빵셀. 미 합중국의 창조는 인류 최대의 모험이다. 폴 존슨이 쓴 미국인의 역사 A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의 첫 구절입니다. 과연 미국을 만드는 것이 인류의 과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폴 존슨은 영국의 비판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의 거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발적인 문장을 쓰다니. 폴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가는 그 성립의 부당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목표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가? 둘째, 국가를 만들 때 이상이나 이타주의를 탐욕이나 야망과 잘 통합해낼 수 있을까? 셋째, 미국은 전 세계의 모델이 될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담한 주장을 달성했을까? 국가는 모두 전쟁, 정복, 범죄로 탄생하지만 대개 아득히 먼 과거가 그 사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합중국은 초기 식민지 시대부터 생생한 역사 기록이 존재하는 만큼 누구든 거기에 묻은 얼룩을 보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토착 민족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았으며 노예로 삼은 인종들의 땀과 눈물로 자급자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잘못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져야 합니다. 미국은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건국의 원초적인 죄를 속죄했을까요? 이 책이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을 줄지는 몰라도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될 것입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유럽인들은 동쪽으로 나아가 이교도가 차지한 성지를 다시 기독교의 땅으로 바꾸거나 영지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기독교들의 동방 영토 확장은 이슬람 세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저지당했다. 동방에서 좌절한 젊은 기독교들은 자기 나라에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1490년대에 무슬림 그라나다 왕국이 마침내 멸망함에 따라 8세기 이래 이슬람 교도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회복했다. 15세기 초반 포르투갈은 그들의 장기인 항해수를 동원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1415년에 포르투갈의 모험가들은 북아프리카 해안의 세우티를 점령하고 교역 거점으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대서양 남서쪽으로 나아가 마데이라 제도, 카보베르데 제도, 아조레스 제도를 차례로 점령하고 모두 포르투갈 왕국의 식민지로 삼았다. 유럽 대륙에서는 고대 노예제가 그리스도교의 발흥에 따라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새롭게 획득한 대서양의 섬에서 출발해 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한 포르투갈인은 상업적 이유로 노예 제도가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했다. 노예는 포로, 외지인, 부족 내 지위 상실자 등으로 일단 노예 신분이 되면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바뀌었다. 즉 노예는 통화의 한 형태였다. 포르투갈인은 15세기 중반에 노예 무역에 뛰어들면서 노예 제도를 고대나 중세 아프리카에 존재했던 것보다 더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태로 변질시켰다. 노예를 사용한 마데이라 최초의 제당 공장은 1452년에 세워졌으며 곧 서유럽에 대한 최대 설탕 공급지로 발전했다. 제당업의 규모가 커지자 노예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포르투갈 왕국의 보호 아래 이처럼 이익이 많이 남는 활동에 활약한 사람은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다양한 기독교도였다. 포르투갈인만이 아니라 에스파니아인, 노르만인, 플라방인, 에게해나 레반트 지방에서 온 이탈리아인도 섞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자손인 물라토는 순혈의 유럽인보다 황열병이나 말라리아에 잘 안 걸려 점점 수가 늘어났다. 유럽인도 물라토도 환경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살 수 없었다. 대신에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약 480km 떨어진 카보베르데 제도에서 계속 수를 불려나갔다.
대서양 섬들로 건너간 포르투갈인은 대서양 특유의 기상현상을 발견했다. 시계바늘 방향의 강한 해류가 흘렀는데 특히 여름에 강했다. 이 현상은 남쪽에서는 동무역풍, 북쪽에서는 편서풍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항해자들은 남서쪽으로 침로를 잡고 출발하여 북동쪽을 향해 유럽으로 돌아갔다. 카보베르데의 물라토 무역상 계급은 란사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쪽은 아랍인이 교섭창구를 맡았다. 이 새로운 방식의 노예 무역은 그 집중도나 규모의 거대함에 더해 아프리카와 아랍의 공급자 포르투갈과 란사도 무역상 그리고 구매자를 연결하는 금전적 결합이라는 특징을 순식간에 갖추었다. 노예 시장은 거대했다. 노예는 거의가 남자였고 대규모 농업이나 광산에서 일했다. 에스파냐인은 마데이라의 예를 모방해 카나리아 제도를 점령하여 똑같이 사탕수수 재배와 제당을 시작했다. 북대서양의 기상현상을 이용한 카나리아 제도의 경험을 살려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서반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탐험과 식민지화가 이들 섬에서 대서양 반대편까지 확대되었을 때 노예 제도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 서유럽을 그리스도교로 통일한 1492년이 콜럼버스가 서반구에 처음 간 시기와 겹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이 정리되자 다음 일에 열의를 가지고 매달리게 된 것이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평정하고는 조선 침략의 길로 들어섰듯이